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A형, B형 두 가지 유형의 직무능력 검사가 있고요. 각 직무능력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되고요. 각 유형별로 측정 점수가 제공됩니다. 즉 평균, 표준편차 측정 점수를 가지고 두 가지 유형 검사의 지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점수 구하는 방법은 측정값, 즉 원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서요. 그걸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A 유형 시험의 경우에 115에서 평균값 100을 빼고요. 표준편차값 7을 나누어주면 2.14를 구할 수 있고요. B 유형 시험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측정값 혹은 원점수 124에서 평균값 100을 빼고요. 표준편차값 15로 나눠주면 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2.14 혹은 1.6의 의미입니다. A 유형 지점수가 2.14고요. 2.14고 B 유형 점수가 1.6이니까 2.14가 지점수가 더 높으니까 2.14에 해당하는 직무 능력이 더 높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얘기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의 나를 쓰라는 뜻이에요. 자아 상태 세 가지 기억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요.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 이것만 쓰셔도 일단 무조건 기본 점수는 받고요. 자, 첫 번째 각각의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의 발생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특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인지적 특성을 연결해 가면 굉장히 기억이 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버이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어버이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태의 자아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치관, 도덕관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개인의 가치관, 그 다음에 가치, 도덕, 신념 같은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인자예요. 성인이 되어서야 나타나는 자아입니다. 즉 12세 이후에 작동하는 자아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 문제 해결, 조정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자, 성인자예요. 12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아고요. 첫 번째, 판단, 즉 합리적, 객관적 판단이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능, 그리고 중재하는 기능, 즉 중재 조정 기능을 합니다. 이게 성인자고요. 세 번째 아동자요. 주로 감정에 관련된 자아 상태입니다. 감정이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게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뜻이지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매력, 기쁨 같은 창의성, 매력, 기쁨 같은 것을 특성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예요. 표를 제공하고 빈칸을 넣으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 써라 라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분점을 외워주고요. 구분점을 외워주고 그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구분점은 정보 제공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민간직업정보는 불연속적이고 단속적이고요. 단절적이고요. 공공은 다 반대적이죠. 주기적이고 지속적이요.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류 및 구분의 관점에서 민간 직업 정보는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당연히 공공은 반대죠. 필요가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다. 조사 직업의 범위요. 공공 직업은 포괄적이고요. 민간 직업 정보는 제한적이고 목적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른 정보와의 관계는요. 공공직업정보는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고요. 민간직업정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직업정보 신경 안 쓰고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즉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습니다. 비용, 민간은 당연히 유료고요. 공공은 무료입니다.
의사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단점 세 가지를 적어라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단점 혹은 제한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인지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합니다. 인지 수준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점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추상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죠. 다시 정리하면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 파트입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출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의 실시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인 속도검사, 역량검사의 개념, 그리고 예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 방식에 따른 종류 세 가지요. 실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제한해서 속도를 검사하는 속도검사,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궁극적 해결 능력을 검사하는 역량검사, 속도검사, 역량검사가 있고요. 수검자의 수에 따라서 혼자 개인적으로 보는 개인검사가 있고요. 집단으로 보는 집단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에 따라서 종이를 가지고 하는 지필검사, 그리고 운전 실기시험처럼 실제 수행을 하면서 하는 수행검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수검자의 수에 따라서 검사의 도구에 따라서 속도검사, 역량검사, 개인검사, 집단검사, 지필검사, 수행검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속도검사, 역량검사의 개념과 예를 묻는 문제입니다. 속도검사는 시간을 제한하고 시험을 보고요. 역량검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시험을 봅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숙련도, 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함이고요. 역량검사에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이유는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을 그냥 엮어서 쓰시면 됩니다. 속도검사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검사고요.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같은 것들이 50분에 100문제씩 이렇게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속도검사입니다. 웩슬러의 지능검사 같은 거요. 역량검사, 이거는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혹시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숙련도가 아니고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역량검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 5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에서 굉장히 쉽게 유추해낼 수 있고요. 나머지 2가지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인간 중심 상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내버려둬도요.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더 완벽해지고 자기 실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 성장하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요 3가지 선함과 신뢰로움, 자기 실현과 성장,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상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로저스가 말한 나머지 2가지 부분이요.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다라는 부분하고요.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 2가지 가치론 그리고 인간의 주관적 생활을 살펴봐야 된다. 이 2가지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요. 첫 번째, 선함과 신뢰로우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로운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실현과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고요. 성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 그리고 성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를 결정한 권리와 스스로의 장래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요. 첫 번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선하고 신뢰로움, 자기 실현과 성장력, 스스로의 결정할 권리, 그리고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자질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 여기 써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찌 보면 점수를 주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기억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직업 상담학과 심리학 배우죠. 그러니까 상담 지식과 심리학적 지식 필요하고요. 우리 직업 정보론 배우죠. 직업 정보 분석 능력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상담자 자신의 능력과 한계, 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중요하고요.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통찰력이요. 내담자가 처한 문제 혹은 상황이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과목별로 상담 지식, 심리학적 지식, 직업 정보 능력,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에 대한 이해,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 객관적 통찰력, 요거 중에 세 가지 정도 아무거나 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를 네 가지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라는 애매한 말보다는 직업 정보의 사용 방법이라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활용 원리로 나오기 때문에 활용 원리를 만나면 사용 방법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너무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담자 중심 상담이니까 아무 때나 정보 안 주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할 때만 제공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업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면 당연히 안 되죠. 세 번째는 주기보다는 출처를 주고 내담자가 직접 찾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항상 자유롭게 표현돼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그냥은 안 줘요. 그냥 출처를 주고 직접 찾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제공을 합니다. 이 직업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요 과정 중에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항상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당연한 네 가지입니다. 전의의 의미, 원인,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의의 의미요. 전이란 내담자가 중요한 타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님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기는 거예요. 내담자가 부모님 같이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기는 것, 이게 전의의 의미입니다. 전이가 일어나는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하게 된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성을 키우게 됐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났는데, 이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이유는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지나치게 동일시했거나 너무 공감해줘서 지나치게 동일시해줬거나 혹은 지나치게 좋은 말만 골라해서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발생을 한 거고요. 해결 방법이요. 일단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상황을 이해하고요. 전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막 다니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제 거리감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방법은 다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푸는 거예요.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요.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내담자가 이 전이라는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내담자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훈습이란 방법을 통해서 전이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이에요. 답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개인의 정서적 상태, 피로 건강 상태, 검사에 대한 이해 정도, 검사에 대한 임하는 동기, 개인의 도덕적 성숙도 이렇게 5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너무 쉽고 상식적이라서 5가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뚜렷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요. 수검자는 검사 보기에 컨디션이 좋아? 두 번째는 수검자는 이 검사를 잘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검자는 이 검사를 잘 보려는 마음 자세는 되어 있어? 컨디션은 좋아? 잘 알고 있어? 마음 자세는 되어 있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눴고요. 수검자 컨디션이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서 점수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피로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점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수검자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2가지고요. 수검자가 이 검사를 잘 알고 있고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검사 점수가 좋아집니다. 검사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검사의 요령에 대한 이해 정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마지막으로 수검자의 마음 자세예요. 수검자가 이 시험을 잘 보겠다는 동기가 있어 검사에 임하는 동기요. 그 다음에 이 수검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 검사를 망쳐버릴 만큼의 부도덕한 사람은 아니야?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표현한 거예요. 개인의 도덕적 성숙도는 충분해? 라는 뜻이에요. 잘 보겠다는 마음은 있어? 라는 의미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컨디션은 좋아? 이해를 잘 알고 있어? 마음 자세는 돼 있어?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직업 정보를 미시적 직업 정보와 거시적 직업 정보를 나누고 각각의 사례를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거시적 직업 정보는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 같은 거예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거고요. 미시적 직업 정보는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얻는 정보들이에요. 채용 정보, 직업 정보, 자격 정보 같은 거에 해당합니다. 심리검사에서 장면에 따른 검사 방식 파트입니다. 심리검사의 분류에서 장면에 따른 분류를 쓰고 설명하라.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소 상황 검사, 두 번째 모의 장면 검사, 그리고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설명은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축소는 축소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검사, 모의는요, 모의 환경에서 수행하는 검사, 경쟁은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입니다. 축소는 축소 수행 검사고 모의 장면은 모의 장면에서 수행하는 검사, 경쟁은 경쟁하며 수행하는 검사예요. 나머지는 요 키워드를 살리고 나머지는 말을 좀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축소 상황 검사요. 실제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켜서 수행하는 검사, 축소 상황 검사고요. 모의 장면 검사요. 유사한 장면, 이게 바로 모의 장면이죠. 실제와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수행하는 검사, 모의 장면이고요. 경쟁 장면 검사요. 기능 올림픽과 같이 작업 장면에서 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 바로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요,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라는 이름을 주고 설명만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2년 실기 3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의 제목을 줬고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축소는 축소고 모의는 모의 장면, 유사 장면, 그리고 경쟁은 경쟁하며 수행하는 검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는요, 우리나라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상적인 노동조합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노사관계는 비접대적 관계로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목적이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정치와 관계없다, 정치적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이요. 1번 노사관계는 비적대적이고요.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적 독립을 강조합니다. 비적대적 생활조건 개선, 정치적 독립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인간관은요, 사람은 자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스스로 성숙하려고 하고요, 스스로 통합하려고 한다라는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의 주요 목표 첫 번째가 바로 자각에 의해서 성숙과 통합을 성취하는 것, 이게 제1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고요. 자각을 통해서 잠재력을 실현을 하고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 따른 변화와 성장, 이게
상담의 세 번째 주요 목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각에 의해서 성숙과 통합의 성취를 하고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요.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에서 생활 자세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굉장히 쉬워요. 앞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고 생활 자세고요. 뒤에는 타인에 대한 생활 자세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것,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고요. 긍정, 긍정,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고요. 반대입니다.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고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렇게 4가지 타입이고요. 둘 다 긍정하는 거,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개방적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생활 자세지요. 자기는 긍정한데 타인은 부정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생활 자세요.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건 그 반대예요. 자신을 무력한 사람이라고 보는 생활 자세고요. 둘 다 부정하는 것, 희망, 흥미 없고요. 인생을 가망이 없다고 보는 그런 생활 자세입니다. 자, 기억 방법. 앞에는 자기고 뒤에는 타인이요. 앞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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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 긍정, 부정, 부정이고요. 이러이러한 생활 자세다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갤라트의 직업 의사결정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무려 단계가 8단계나 돼요. 이거 8단계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가 갤라트만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4개는 어느 종류의 평가나 혹은 결정 방법이나 다 비슷해요. 첫 번째 목표를 의식하고 정보를 수집해서요. 어떠어떠한 결정 방법을 따르고요. 갤라트만의 고유한 방법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고 평가 및 재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 목표의식 정보 수집, 어떠어떠한 방법을 겪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평가 및 재투입하는 거 이렇게 4개는 공통이고요. 나머지 이 4개가 갤라트만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제가 갤라트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면 첫 번째 직업별로 대안들을 쭉쭉 열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A 직업, B 직업, C 직업 이런 식으로 대안들을 쭉 만들고요. 그게 바로 대안 열거입니다. 대안을 열거한 다음에 각 대안이 나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결과를 예측합니다. 첫 번째 A 직업은 나한테 100만 원을 줄 거고요. B 직업은 나한테 70만 원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결과값을 어떤 값으로 표현해요. 이게 바로 결과 예측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 직업별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실현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A 직업은 30%고요. B 직업은 10%야.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고요. 이 결과값과 실현 가능성을 곱하면 바로 가치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치평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직업은 100만 원인데 실현 가능성이 30%야. 그러면 30점을 얻을 수 있고요. B 직업은 70만 원인데 실현 가능성이 10%야. 그러면 7점을 얻을 수 있는 식이죠. 이게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가치를 평가한 거고요. 이 중에 제일 높은 걸로 자연스럽게 그냥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제가 하나의 갤라트 직업의사결정 방법을 따르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 대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결실 과정을 겪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결실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가치값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요 네 개 과정, 대안을 열거하고 결실 과정을 겪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갤라트만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목표를 의식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고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평가 및 재투입하는 방법. 이게 갤라트의 직업 의사결정 8단계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